자, 오늘은 이제 그 정책론 들어갈 거예요. 정책론이 범위가 되게 넓은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서브에 하는 게 지금 몇 개월째 나눴던 부분을 제가 한꺼번에 다 훑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양도 많고, 그쵸? 예, 근데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쭉 훑어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정책론에서도 최소한 못 나와도 한 3, 4문제 이상은 나올 것이니까 쭉 한번 보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책론 들어갈게요. 이 정책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다루는 게 뭐냐면 인간하고 부동산하고의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어떤 거냐면 부동산에 맛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투기를 한다거나 뭐 계속 개발로 하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돼버리고 이런 부분이 악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잘했니? 못했니?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좋겠니?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직접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세금을 갖다가 왕창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정책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자, 부동산 그럼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토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가 보니까 서브 6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부동산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가 됐다. 이런 말 나온 거 찾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가가 상승하는데 왜 그런 거죠? 워낙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때요? 남아 돌아 아니면 부족해.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항상 부족하단 말이야.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많고 토지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 맞죠? 하다 보니까 지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들 얻으려고 뭐를 하게 된다? 투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자,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는 깨져버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토지의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부동산의 문제의 첫 번째가 토지 문제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토지 부족이다. 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무슨 성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부증성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부증성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 뭐를 해야 돼요? 물리적인 공급을 안 되지만 어떻게 돼? 용도의 다양성에 맞게끔 우리가 용도적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용도 변경이나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가 뭐야? 최유효 이용 나오면 뭐가 나온다? 시작.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항상 맞물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성? 자, 뭐라고 그랬죠? 지가고라고 그랬었죠? 지가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땅값이 너무 올라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일부 개인한테 한정돼서 그 이익을 얻지 못하게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한다? 환수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환수제도를 통해서 형평성을 조장하겠다는 게 국가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해결책, 제가 해결책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자, 지가고에 대해서 발생을 하였다면 자, 이런 방법으로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서 지가 상승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억제시킨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투기를 뭐 한다? 억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엊그저께도 신문에 나왔던 거
재개발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앞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1인당 8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야 웃기지 마 하고 1억 3천만 원 빵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개발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지금 정체 상태예요. 물론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잠실 뭐 강남 쪽에 뭐 지가가 2억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2억은 걔네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 재개발도 조금씩 주춤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게 바로 뭐냐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기를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집가고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공급하기가 어려워. 너무 집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다? 택지 취득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어렵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택지를 갖다가 비싸다 보니까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거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질적으로 좀 떨어진 것을 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과다한 비용 투입이라든지, 그래서 질적 수준이 저하가 된다는 게 뭐야?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 편중이 되니까? 토지에 너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자 주택의 질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고층화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워낙 비싼 땅덩어리에서 적게 지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고층화를 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및 산업의 원가 상승이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원가 상승 요인에다 밑줄. 자, 원가 상승도 요인이 되겠죠. 왜? 비싼 땅에서 물건을 만드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속된 말로 서울의 중심통에서 그 사 먹는 음식과 강남에서 사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맞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 우리 뭐 어제도 물가 지수를 잠깐 봤더니 짜장면 값만 안 오르고 전부 다 지금 10% 정도가 올랐다 하는데, 자 여기 1,000원에서 5,000원 하면서 충분하게 이제 인건비도 남고 한다고 했을 때 강남 같은 데서 5,000원에 팔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워낙 비싼 땅덩어리니까 당연히 뭐 한다? 짜장면 같은 가게가 없어. 그리고 고깃집 있잖아요. 요즘 뭐 200g 뭐 얼마 삼겹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뭐 삼겹살 흔하게 그냥 먹었던 건데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강남 같은 데 보면 고깃집도 일식집처럼 차려놨어요. 그래서 보통이 뭐 16,000원 받을 때 걔네들은 2만 원씩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물가 상승의 요인을 자극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제가 중요한 것들 이제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일단은 쭉쭉 훑어보고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투기 심리가 만연해지더라 이런 얘기죠.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는 우리가 무슨 자산을 구입해야 된다? 실무 자산을 구입하면서 인플레 해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런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쏠림 현상에 따라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많은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 맞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본 이득이라는 게 뭐야?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이득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런 이득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가 2%대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을 한번 팔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뭐 1000% 이상씩 남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익을 남길 만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돈이 있는 상태에서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내 재산을 불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수익성이 많은 데다가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부동산이 주춤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어떻게 돼요? 좀 심화가 되겠죠. 근로 의욕이 상실해지는 거야. 맞죠? 저도 우리 친구 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천이 제2의 고향인데 서울이 원래 본 고향이고요. 인천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재개발되는 지역에 그 아버님이 땅을 갖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줬어요. 근데 그 땅값이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파트가 빵 들었으면서 거짓말하면서 150배가 뛰었어요. 그 친구 만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막 이런 차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마크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타고 다녀요. 네. 저는 2006년식 타고 다니는데 자 아무튼 걔는 지금 최근 거 타고 다녀요. 자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근로 의욕 상실이 되죠. 맞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거 안 물려주시고 가셨나, 막 이런 거. 아마 우리 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배가 부적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 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도심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집가가 비싸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외곽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외곽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맞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외곽도 도시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뻘쭘하게 생기다 보니까 도시가 도시답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나? 도시 스포로 현상이다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땅덩어리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어떻게 돼? 모이게 되고 고층화가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과밀화 현상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의 편중과 분배 불평등이 심화가 된다. 그래서 아까 이거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토지의 문제더라. 자, 아무튼 우리가 부동산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늘어나지 않고 물리적으로 부증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집가고라든지 자 이런 영향에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되는 거 맞죠?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흘러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주택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기초할 때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이제는 조금씩 눈이 좀 떠지지 않았어요? 전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눈이 좀 떠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주택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양적인 것이냐 아니면 질적인 것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만큼 적음이란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값으로 인해서 주택을 공급을 많이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양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못하게 되다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고소득자는 상관없이 사니까 문제가 없어. 우리가 제일 문제화되는 것은 저소득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주택을 보유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맞죠? 이런 게 이제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고 자, 이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 보유할 수가 힘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자, 골고루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영향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자, 일단은 저소득층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을 보유할 수 없으니까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문제가 된다? 주거비에 관련된 게 가장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주거비다 이런 얘기는 월세로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먼저 질적인 거에 잠깐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열악한 주거 환경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어떻게 돼요? 소득이 낮은 층들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시장론에서 어떻게 된다? 주거비가 컸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외곽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층이 낮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수도권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전세 자금이 1억 5천 정도를 가져야지만 전세 조그만 거를 사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경기도 바깥쪽으로 나가서 아침에 일찍 출퇴근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천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바깥으로 뭐 다 집을 사줄 정도의 능력이 되면 문제는 없어요. 맞죠? 예. 나 누구랑 얘기했니? 자, 아무튼. 자. 여기 천안이 부자가 많다면서요. 맞죠? 그거 개토래요?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되겠는데.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주택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증대라든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 부동산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적인 주택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양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족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밑줄 주택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잠깐 보니까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죠? 예, 아무튼 노인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 전부 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2번에 보니까요. 인구 증가서부터 결혼과 이혼이라고 나온 것까지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자, 주택 문제에 관해서 거기 뭐라고 나온다? 양적인 주택 문제에 대한 그 사례가 아닌 것은 해서 그냥 쉽게 주는 문제도 있을 거니까 그런 문제도 밑줄 그어놓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양적인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인구가 늘어나도 당연히 주택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핵가족화라든지 또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나온 거 있죠? 결혼과 이혼 뭐 이런 거 이혼하게 되면 이거 되게 서글픈 얘기야. 맞죠 이거? 예. 오늘 그 중국에서는 이혼하는 율이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중국에. 예.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알고 있죠? 황혼이혼. 자격증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자격증 따고 이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자, 혹시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잃을 거야 신랑한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거기 이제 그 주거비 부담에서 보게 되면 소득보다는 너무 주거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슈바베 지수라든지 또는 가격 소득비라고 해서 분자의 값이 뭘로 되어 있어요? 주거비나 주택의 가격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분자 가격이 크면 클수록 주거비라든지 주택 가격이 부담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월세로 쓰는 돈이 월세로 나가는 돈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데 생활을 못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축이 돼 버려요. 그럼 경제가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국가는 가만히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떤 걸 한다?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계기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명할 때 슈바베 지수라든지 이런 주택에 대한 가계 소득비에 대한 것을 보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나 국가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택 정책을 표현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과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악화 성향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악화 성향이라는 얘기는 뭔가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계속 악화돼서 바로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시작. 악화 성향이다. 거기 안에는 제가 동글뱅이 4개의 사례를 드러났어요. 첫째는 양적인 거, 두 번째는 질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 토지나 주택의 문제가 근본적인 게 무슨 성? 부정성.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되는 거 맞죠? 지가고 현상으로 해서 주택 공급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 맞죠?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악화 성향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악화돼서 바로잡기가 어려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화 성향인데 그 중에 양적인 게 무슨 부족 때문에? 토지 부족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네모 박스 좀 쳐주세요. 무슨 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토지 부족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질적인 문제에는 무슨 직가고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가 네모 박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렌트 문화예요. 집도 다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지품만 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2000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에 그렇게 저기가 없었어요. 그 아파트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없고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유학을 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가 이제 해외 동남아시아 쪽에도 뻗쳐가지고 복부인들이 그쪽으로 가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 하여튼 땅값 올리는 데는 선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라고 나와 있죠. 자꾸 외곽으로 가서 뻘쭘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도시 형성이 좀 좋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이제 공법에서 틀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도시 스포로 현상을 막고자 만든 게 토지 이용 규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거래 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발생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보험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필수적으로 들어오고 너무 작아, 근데 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너무 보험 금액이 작아요. 지금 사례들이 보면 판례나 이런 사고들을 보게 되면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렇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기를 치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데 코 끼면 안 돼. 알겠죠? 근데 왜 제 얼굴을 봐요? 제가 사기칠 것처럼 보이세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성에다 밑줄. 자, 비가역성.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다? 가역성이라는 얘기는 뭔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앞에 비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거야. 맞아요? 다시 가역성 이런 얘기는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비가역성은 뭐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비가역성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상에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선택하면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결혼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해. 우리 장인 장모님 보면 늘 느껴. 아무튼 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뭉쳤어. 아무튼 예. 멀리서도 찾을 필요 없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짝꿍 얼굴을 봐요. 어제 맞고 왔나 안 맞고 왔나. 자,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딱 올라오는데 실내에서 여자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딱 탄 거예요. 실내에. 그랬더니 뭐 눈병 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속으로 그랬을 거야. 눈병 났니? 저는 너 어제 맞았니? 이런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자,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면 왠지 모르게 지팡이 하나 줘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얘기, 그런 거 있죠.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우리 아직은 좀 그런 세대 아닌가?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실내에서 다 끼고 다니세요? 재수없다.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거기. 자, 3번에 지속성 들어갑니다. 아, 나 자꾸 욕 나와서 큰일 났어. 자, 지속성. 자, 지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된다라는 게 무슨 성이라고 그랬다? 지속성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증성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땅이 부족한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화들 보게 되면 어때요? 지구하고 똑같은 곳으로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계속 쏘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달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봐요. 예, 손 드신 분 보니까 전혀 없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상당히 많이 갈구고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성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복합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성이라 한다? 복합성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동글뱅이 좀 해줄래요? 법, 경기. 자, 그래서 법, 경기에 해당하는 거,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또 기술적인, 물리적인 것들, 그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런 것 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제일 중요한 게 법을 앞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앞세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다음은 부동산 실패, 시장 실패와 그 원인을 봤어요. 이제는 제가 지금 정책론에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뭐죠?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패 원인들은 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시장 실패와 그 원인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니? 그랬을 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 맞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려는 사람은 많고 맞죠? 자, 물리적 공급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상대적 희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원 배분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시장론에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주도자가 누가 된다고요? 자, 매도자, 매수자로 대답을 했을 때 초과 수요가 생겼다 그러면 매도자가 되는 거. 초과 공급일 때는요 매수자가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제가 본 것처럼 초과 수요일 때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집살 능력은 안 됐을 때 전세 물건이 없을 때 전세 대란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반대로 초과 공급일 때는 어때? 미분양 상태가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실패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밑줄 불안전한 경쟁 시장 때문에 그렇다에다 밑줄.
자, 우리가 시장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완전 경쟁은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래한 가격을 남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잖아요. 맞죠?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연적 특성의 문제와 또 인문적 특성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부부, 영계인 해서 적어놓은 거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량의 불변 때문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부중성. 그 다음에 위치의 고정성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랬다? 부동성.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 알겠습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 우리가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무슨 성? 영속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일물이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거 무슨 성? 개별성.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슨 성? 부동성과 아울러서 나한테 외부 효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협동적 필연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접성에는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해요. 뭐하고 뭐가? 시작. 부동성하고 인접성.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자연적 특성인 거와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개입을 한 거라고 그랬다? 인간이 개입한 거 맞죠? 인간이 개입하면서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 이 용도의 다양성은 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최유효 이용 때문에 생긴 거다. 잘 쓰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끔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항상 최유효 이용에 꼭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병합과 분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찢어지고 합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땅을 우리가 분할을 한다거나 합치거나 합필 등기를 하거나 분할 등기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때 그런 걸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다가 밑줄, 그리고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이제 지문으로 가끔 나오는 지문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봤더니 역선택이라는 거와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나온 거 제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와 도덕적 해이를 지문으로 해서 뒤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자, 무지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 해이라 한다. OX, X야.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역선택이야. 역이란 얘기는 반대란 뜻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서 잘 써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간과한다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화재 보험을 들어놨어.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나는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에이, 뭐 보험 들어놨는데, 뭐 이렇게 하고서 다니는 거, 그거를 우리는 간과한다라는 거 맞죠? 이것은 뭐라 한다? 역선택 아니면 도덕적 해이. 그렇죠. 이 개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문으로 해서 뒤바꿔 놓고 설명을 그냥 해줬는데 오히려 거꾸로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지나쳐버리는 것. 이해가죠? 그래서 지나쳐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간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자, 규모의 경제에다 밑줄. 요거 시험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대기업과 소기업이라고 나온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규모의 경제 잠깐 좀 볼게요. 자, 규모의 경제에 대한 거. 자, 이 규모의 경제에서 대기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기업이라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국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소기업을 키워서 자꾸 뭘로 만들어야 돼?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중소기업을 키워서 뭘로 만들어야 된다? 대기업으로 만드는 게 국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기업을 자꾸 뭘로 하려고 그런다? 중소기업을 이끌어줘야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하는 건데 자꾸 얘네들이 칼질하잖아. 맞죠? 지금 요즘 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죠? 예, 아무튼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대기업하고 소기업하고 땅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싸우게 되면 얘네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워낙 어떻게 한다? 대량으로 뭐 해요? 재료를 살 때도 대량으로 사니까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 싸게 사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사고 싸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자,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싸요, 비싸요? 싸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나. 왜? 원가 경쟁력에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이 딱 사라지는 순간 결론은 대기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점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면 이 독점이 딱 돼버리는 순간서부터 대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공급량을 늘릴까 줄일까?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제 논리에서 공급량 양이 적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우리가 세계에 보게 되면 사우디 아시죠? 사우디에서는 그 공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전량 뭐예요? 예,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이 어떻게 돼? 전량 제조 관련된 제품을 다 수입해 오는데 가격을 올려? 그러면 지네들도 뭐해? 석유값도 올려. 그것을 해지하는 거예요. 석유값으로.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올릴 게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 개털이잖아요. 그죠? 예, 기름값 올라가도 찍소리 못하고 세금만 잔뜩 올리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머릿속에 담아요. 규모의 경제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에 소기업들을 다 죽이고 나서 뭐가 된다고요? 독점화 시켜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뭐 하려고 한다? 올리는 것이 규모의 경제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제가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비용 체감 산업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비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즉 대량 생산을 통하여 원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나중에 대기업 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독점이 딱 되는 순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올려버리는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 체감 산업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에다가 밑줄.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쭉 넘어갑니다. 정의 효과는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의 효과는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골 땅이 들어오게 되면 뭐죠? 부의 효과고. 맞아요? 자, 공원이 들어섰다 그러면 정의 효과. 이거는 뭐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공재에다 밑줄. 자, 공공재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국민을 편익을 위해서 자, 우리가 만드는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국방, 치안, 도로, 뭐 철도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공공재라고 한다. 이제는 이 공공재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한 푼도 없이 전부 다 국가의 돈으로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누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짜가 아닌 유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걸 누리는 데 있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승차? 시작. 무임승차. 그러면 물어볼게요. 무임승차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공짜로만 쓰는 사람이 막 늘어. 돈은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원이 부족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제가 이제 타면서 보게 되면 지금 2016년도에 6천원 정도, 6천억. 16년도에 6천억이니까 아무래도 더 늘었겠죠. 18년이니까. 그 정도의 적자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정권이 누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이 그런 경로에 있는 부분을 막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좀 하지 않을까. 아예 없애버리거나 시간대를 몇 시서부터 몇 시에 한다거나 뭐 이런 방침이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 맞죠? 그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세금을 다 냈어. 근데 내가 막상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끝!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열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우리 선생님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맞지? 맞아. 국민연금도 원래는 몇 살서부터 수령을 하냐면 60세서부터 했었거든. 근데 수령이 몇 살로 올라갔어? 65세 올라갔죠? 아마 나 받을 먹을 때쯤 되게 되면 70대. 맞죠?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결론은 죽으란 얘기잖아. 죽고 나서 받아 먹으란 얘기잖아. 맞죠 이거? 억울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 문제야 문제. 그죠? 좀 이건 문제가 있어. 너무 공짜도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비경합성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그 다음 밑줄 비경합성이라는 얘기는 이런 공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경쟁해서 쓰지 않잖아. 맞죠? 우리가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비배제성이라는 얘기는 너는 세금 안 냈으니까 쓰지 마 이런 게 없잖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런 게 있다. 아무튼 무임승차로 인해서 어떤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에다 밑줄 좀 그어줘요. 알겠죠? 그럼 무임승차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거는 제가 누차 얘기해서 알아. 맞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때문에 대박 나고 어떤 사람은 뭐 자본이득으로 인해서 뭐 근처에도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전에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문제예요. 자녀들이 뭐가 있어?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분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뭐한 거예요. 비싸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맞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뭐라냐면 전세거리 정도는 좀 이제 사시는 분들이 전세 정도 해주고 여자들은 혼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결혼 문화였잖아요. 맞아요? 물론 저는 개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둘이서 그냥 없이 시작을 했었지만 아무튼 요즘에는 그런 엄두가 못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딸 낳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죠? 네. 아니 그 리서치에서 얘기했는데 그 아들 보고서 너는 아버지 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와 친엄마 모시고 사는 거와 장모님 모시는 거하고 누가 더 좋니? 라고 리서치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다 장모님이 한 7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나서 진짜 속으로 그랬어요. 아우 재수없네. 아무튼 자 그렇게 장모님이 좋긴 좋은가 봐. 그죠? 서운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서운 안 해요? 네. 왜 서운 안 해요? 내 부모는 안 모시고 장모님 모시고 산다는데. 에? 에? 그러니까. 끝나고 남아 둘 다. 자, 아무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장 개입의 필요성. 자, 필요성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요 문제에서는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실패 원인을 쭉 봤어요. 근데 실패 원인은 부동산의 문제와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맞죠, 이거? 자, 그러면 실패 원인은 이제 시장 개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부가 이제 시장 개입을 하게 되는
뭔가 자기네들이 명분이 서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이 줄거리를 머릿속에 좀 담아요. 자, 부동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패,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이 실패가 됐고 시장에 대해서 실패가 됐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자, 시장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는 명분을 어떻게 이제 잡는 거죠.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책론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경제적 기능과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했어요? 정치적 개념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좀 쳤어요? 요건 시험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자,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자원 배분에다 밑줄 찾았어요? 자원 배분이 뭐예요? 골고루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쉽지 않죠? 뭐 때문에?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원 최적 배분이 달성이 안 됨이라고 나오는 데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그럼 왜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잘 되니, 소득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기능이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개념의 밑줄 그시고요. 사회적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거기다 밑줄,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다 밑줄. 자, 효율성은 무슨 얘기죠? 잘 써야 된다는 거 맞죠? 그럼 형평성은 뭐라고 그랬지? 골고루 나눠주는 게 형평성이에요.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다? 국가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민간인의 생각이죠. 자기의 것을 잘 쓰자 그런 게 효율성인데,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다? 정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적 개념에서는 자, 민간인들이 잘 쓰게끔 하자 효율성. 알겠죠? 그 다음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골고루 나눠주자 무슨 성?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겠다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경제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다? 최적의 자원 배분을 해주는 건데 깨졌다고 그랬죠? 왜 깨졌다고 그랬어? 소득 때문에. 알겠어요?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 실패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자, 이 정부 실패에 보면 거기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자, 우리 사회적 혹시 몰라서 28회 때 시험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나왔고 이 생뚱맞은 경제학 이론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회적 후생손실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사회적 후생손실에 대한 설명 좀 할까 합니다. 자, 사회적 후생 손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잃어버리는, 자, 사중 손실이라고 해요. 날라가 잃어버리는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해요. 다시 누구하고 누가? 소비자하고 누가?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자, 우리가 사중 손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중 손실은 잃어버리는, 소비자가 잃어버리는 뭐라고 한다? 손실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그래프로 한번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곡선을 뭐라고 하죠? 공급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요와 뭐가 있다? 공급의 곡선이 존재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이 사회적 후생 손실에 대해서 잠깐 보면 요걸 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노란색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색깔 칠해놓은 거 보이세요?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지금?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익이라는 얘기는 뭐죠? 누리는 거.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편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편익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사회적인 비용. 이런 편익을 누리려면 그것을 만들거나 하려면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것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요렇게 들어가요. 요거를 우리는 사회적 뭐라고 한다? 비용이라고 해요.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하는 거 보이세요, 지금? 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가 겹치죠? 지금 편익과 비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빨간색이 지금 겹치고 있죠, 지금? 맞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시험에 왜냐면 28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래. 자, 그럼 제가 수요와 공급의 곡선을 단위 탄력적으로 그렸어요. 단위 탄력적은 기준이 뭐다? 1. 맞아요? 1이란 얘기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이해 가시나요, 지금? 그러면 지금 1로 그렸을 때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랑 같아지는 거 맞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소비자나 생산자가 잃어버리는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 가죠? 그런데 이 사회적 편익에서 비용을 빼주니까 이만큼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했던 거 맞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변했을 때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이따 우리 또 나와요.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거 제가 특강 때도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 게 생뚱맞게 나왔어요. 그게 2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혹시 몰라. 그럼 비탄력으로 공급이 비탄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사회적 후생 손실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자, 한번 볼까? 자, 공급의 곡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단위 탄력적으로 적은 거 맞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가게 된다면 S1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편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에이, 좀. 혹시 몰라서 알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S0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는 우리가 이 부분이 이만큼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그림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갈까?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후생 손실이 그림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서 그쵸? 이게 이 부분이 겹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커진다 작아진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그림이 애매모호한데 탄력 아니 여기 어차피 이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 맞춰서 그려줘야 되잖아. 맞아요? 그죠? 똑같아지나? 면적은 좀 작아지는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엔 작아지잖아. 이거에 봤을 때 편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작아져야지 결론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비슷해 보이니까 지금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으로 나오냐 비탄력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건 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게 나오면 일단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뭐라고 한다? 후생 손실이다. 그래서 만약에 비탄력적으로 변한다 하면 작아진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생산자와 뭐가 소비자가 이런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자, 바꿔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얻을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장 경제에다 맡겨주면 100개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100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지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의 생산량을 못 내고 눈치를 보느라고 생산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다 보니까 자, 70개밖에 생산을 못 하게 되더라. 그냥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생산을 하게끔 만들었더니 100개를 생산했었는데 야,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자꾸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간섭을 하니까 눈치를 보고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하다 보니까 70개밖에 생산을 못하게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얼마다? 30개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이 입은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하나만 잠깐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 자, 정부의 실패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거기다가 동글뱅이 좀 해요. 정부 개입에다 동글뱅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오히려 더 저해한 경우에다 밑줄. 자, 오히려 정부는 원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장을 바로 잡으려고 했었던 거 맞죠? 근데 오히려 정부 개입이 시장을 더 망가뜨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손해를 보게 됐잖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자율적으로 그냥 내비뒀으면 100개 그냥 생산량을 할 텐데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몇 개밖에 생산을 못하게 되더라. 70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생산자나 소비자는 얼마의 수량을 손해본 거하고 같아? 30개. 누구 개입 때문에? 정부 개입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뭐라 한다고? 시작.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예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잠깐만 보면 규제의 부작용이 에다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거기다 밑줄. 규제의 부작용이 커서 추가적인 편익은 줄어들고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다가 별표 좀 쳐주시고 밑줄. 됐어요? 그러면 국가는 어디까지를 자 개입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다 밑줄. 한계 뭐라고 했어요? 시작.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라고 제가 파란색 써놓은 거 맞아요? 그러면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끝에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그런 말을 써놨을 거예요. 한계 편익은 자, 뭐라 했어요? 하나를 더할 경우에 생기는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이고 자, 한계 비용은 하나를 더할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 더 만드는데 들어간 하나 더 내가 얻는 거고 하나 더 얻으려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야?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2번.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란 얘기니까 결론은 너 끼지 마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정부야 너 그냥 나오지 마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이 제로가 돼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정부 개입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야 너가 올바르게 개입을 한 게 된다면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다? 거기다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있어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은 지문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실패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3번에다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알겠죠? 3번 자체 1, 2, 3, 4 이렇게 해놓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 동글뱅이 좀 칠게요. 정부 개입 전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크기보다 개입 이후에다 밑줄 크기가 작아야 한다에다 밑줄. 이게 무슨 얘기야? 전하고 후하고 누가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후가 작아야 돼? 전이 작아야 돼? 이후가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입하기 전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인 정보 실패 4번의 원인으로서는 규제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때문에 즉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 둘러보지도 않고 엉뚱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정치 때문에 그 다음에 규제 수단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규제 문제점들 이런 것 등이 정치적인 문제점들이 정보 실패의 원인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시장 개입서부터 들어갈게요. 알겠죠? 예.